안녕하세요. 저는 40 중반이고요. 서울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13년 차인데요. 10년 차까지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집도 사며 별 큰일 없이 평화롭게 잘 살아왔는데요. 왜 어른들이 집안에 사람 잘 들여야지, 안 그러면 집안도 망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시댁도 사람을 잘못 들여 큰일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결혼 10년 차 때에 그 해에 서방님과 결혼해서 동서가 들어왔는데요. 참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동서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당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방님은 남편보다 2살이 어린데 3년 전에 결혼했었어요. 거의 40이 다 돼서 결혼을 했죠. 결혼을 왜 늦게 했냐면 서방님은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었어요. 그래서 의대를 갔고 레지던트 끝날 때까지 일만 했어요. 그러다 전문이 닫고 갑자기 스파크가 튀었는지 연애를 한 것 같았고 정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속도 위반을 한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았어요. 동서의 직업은 교수였어요. 제가 결혼 전에 동서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상견례 때나 집에 인사하러 올 때 몇 번 만났었거든요. 그때 느낀 건 자기 애가 많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였어요. 자신의 집안, 자신의 직업, 자신이 걸어온 삶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쫙 말하면서 어깨를 으쓱하는데 그 당시엔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싶었거든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자랑을 하면서 곧 듣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요. 서방님은 결혼 후 어느 순간부터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일이 바쁘다며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동서도 안 할 줄 알았는데 동서는 계속 혼자 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엔 안 그랬는데 서방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본 성격이 나오는 건지 동서는 계속 버릇없게 굴더라고요. 사사 꽁꽁 무시하고 자기 말만 맞다 해요. 틀려도 절대 굴하지 않고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시댁에서 우리 아이 받아쓰기 봐주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봐봐. 금세는 어이야. 금시에라는 단어를 줄여서 금세가 되는 거야? 형님, 무슨 헛소리세요? 금세는 아이죠. 금세 잘 알고 말하시는 거예요? 애한테 가르칠 때는 좀 찾아보고 제대로 알고 가르치세요. 동서, 무슨 소리야? 금세는 어이야. 어이, 동서가 헷갈렸나? 보내, 자, 봐봐. 사전에도 금세는 어이 맞지? 그러든 말든 전 상관없네요. 본인 아이니 부모가 잘 가르쳐야죠. 그렇죠. 동서의 말투가 계속 신경 쓰이고 기분 나쁘기도 했어요. 확 그냥 싸워볼까도 싶었지만 저는 새 가족이 된 동서와 맞춰가는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동서는 돈이 많은 집안이라 결혼할 때 해온 것도 많고 저한테까지도 비싼 예단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언급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완전히 무시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그때 예단으로 해온 이불은 왜 안 덮으시고 이런 먼지 많고 무거운 이불 덮으시는 거예요? 그 질구질하게 그런 거 좀 아끼지 마시고 쓰세요. 하긴 쉽게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긴 하죠. 그래도 이런 건 이제 버리세요. 내가 그거 아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이거 너희 결혼하기 전달에 산 거야. 새 거를 뭐하러 버리니? 이거 쓰고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동서 때가 되면 다 사용할 거야. 그러지 말고 이것 좀 먹어봐. 김치가 맛있게 익었어. 사줄게 가져가. 형님, 저 이런 거 냄새 잘못 맡아요. 토할 것 같으니까 저리 치워요. 아, 냄새가 너무 역해요. 제가 결혼할 때 형님께 1000만 원이나 넘는 가방을 왜 드렸겠어요? 전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건 형님이나 드세요. 당황스러웠어요. 어쩜 말을 저렇게 내뱉을까? 비싼 예단을 해온 건 자신이 급이 달라서니깐 자신의 특별 대우 해달라는 식으로 들렸어요.
저는 그런 예단 바란 적도 없는데 너무 황당했죠. 그날은 시어머님 생신이어서 다 모인 자리였는데 지속적으로 시어머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목조목 따져서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얘야, 내가 나보다 돈 많아, 나보다 직업 좋아, 어디 거지 같은 년이 훈계질이야. 뺨을 맞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도 얼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남편도 다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보았어요. 남편도 좀 놀란 눈치였죠. 어머, 여보 봤지? 지금 동서가 내 뺨 친 거 봤지? 나 가만히 안 있어. 내 인연을 그냥 저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인데 저도 예의 차림을 대할 필요 없잖아요.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몸을 던져 저를 막더라고요. 당신이 맞을 짓을 했겠지? 아무렴, 학벌자면 당신보다 교수인 재수 씨가 더 똑똑하잖아. 아니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내 편이야, 저 편이야? 그건 두 분이 알아서 싸우시고 저는 그냥 들어가 볼게요. 아, 당신 비켜. 얘야, 너 어디 가? 전현 내가 오늘 그냥 안 보내. 얘야, 너 일로 와. 빌로 오라고. 동서는 가방을 들고 시어머님께 인사하고 황급히 나가더라고요. 애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애들이 볼 때 아무 일 없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노려보았죠. 제 눈을 피하는 남편을 보니 본인이 뭘 잘못한지 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대학을 나온 것 같아요. 졸업 후 어려운 대기업에 취직해서 다닌 후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회사도 그만둔 게 아니라 휴직 중이었고요. 친정도 못 사는 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죠. 남편도 저랑 비슷한 조건이었어요. 우린 정말 애 낳고 남들과 비슷하게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들어오고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시댁 쪽 가족 모임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아버님도 둘째라 제사가 없고 그저 1년에 시부모님 2분 생신과 2번의 명절 그리고 김장할 때만 만나면 돼요. 시부모님은 서울 변두리에 사시고 저희도 시부모님 인근에서 저희끼리 살고 있고요. 동선에는 강남이라 시댁과 좀 떨어진 동네였어요. 말 그대로 가족이기에 특별한 날에 만나오는 거고 누구 하나 시댁일에 강요하지 않고 심지어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게다가 서방님이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해서 동서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꾸역꾸역 와서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동서는 그냥 시댁 식구들이 싫은 것 같았어요. 남편과 서방님과의 우애는 좋았어요. 남편은 자신이 형이지만 항상 노력하는 동생을 대견스러워했어요. 남편도 똑똑했지만 서방님만큼의 공부머리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화원까지 배우고 대기업에 취업을 한 케이스고요. 남편도 동기들보다 진급도 빠른 편이라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사는 편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동생이 공부를 잘해서 의사까지 되니 자랑스러워했어요. 서방님이 전문의가 되었을 때 우린 무리해서 서방님께 명품 양복도 선물해줄 정도였어요. 아, 형,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나 이런 옷 필요 없어. 그냥 사주고 싶으면 평범한 양복점 가서 사줘. 이건 너무 비싸. 사람은 말이야, 전혀 먹기 옷을 입어야 해. 너 이제 학생들도 가르칠 거고 상류 사람들도 많을 건데, 아니, 그때 후줄근하게 입고 가면 그건 부모님이 욕보이는 거야. 내가 처음 주는 선물이다. 번듯한 거 해주고 싶었어. 형도 이 정도는 벌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잘 입고 다녀. 내가 뭐 별건가? 교수가 뭐 별거야? 아무튼 고마워. 형니네가 이웃이고 좋은 의사가 되어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게. 자립할게. 정말 저희는 무리해서 주는 선물이었어요. 정말 엄두도 못 내는 가격에 옷을 맞춰주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애가 깊었고 서방님도 우리 남편을 형으로서 존경했습니다. 그런 서방님이 결혼한 후부터 집안 분위기가 다 달라진 거예요. 서방님은 결혼 후 3개월이 지나자 가족 행사에 일체 참석을 안 하시고 동서만 오는 거예요.
오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항상 시댁에 스스로 와서 툴툴거렸어요. 아우, 집에 왜 이렇게 어두워요? 어머님, 청소는 하고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 거면 도우미를 쓰시지. 하긴 그런 사람 속에 어려운 형편이시죠. 세상에 살림살이든 낡은 것 좀 봐. 이런 걸로 밥해 드시는 거예요? 아우, 더러워. 동서 집이 오래돼서 낡고 어둡지만 어머님 결벽증이라 할 정도로 청소에 진심이죠. 봐봐. 매일 소독약 뿌려서 닦고 화장실도 락스로 매일 청소하셔. 아마 동선의 도우미도 매일 그렇게는 못할 거야. 집기들은 도대체 몇십 년을 쓰신 거예요? 이렇게 유행 지난 그릇을 누가 써요? 동서, 유행이 지나서 안 예뻐 보일지 몰라도 이거 작년에 세트로 산 거야. 동서가 안목이 있어서 그런가 봐. 매일 식기세척기가 자꾸 열심히 삶아. 유행이 지나서 촌스러운 것을 절대 더럽지 않아 청소를 운운하며 더럽다고 면박을 주는 동서가 정말 미웠어요. 왜 같은 말이라도 저렇게 할까요? 저희 어머님 연세 많이 드셨지만 청소 정말 빡세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창틀에 먼저 하나 없을 정도예요. 하루 종일 닦고 쓸고 하시는 분이셔요. 저희 애들 어릴 적엔 과자를 흘리면서 먹으니까 애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닦고 다니실 정도였어요. 애들은 세균에 약하다고 씻기고 매번 삶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어머님 집에서 수술해도 될 정도라고 할 정도였어요. 정말 쓸고 닦아서 먼지 하나가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전혀 더러운 집 아니에요? 낡은 것과 더러운 것은 차원이 있어요.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 건 눈에 보이고 알아차릴 텐데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시댁은 제사가 없어서 명절에는 정말 수월했어요. 그래도 명절이니 분위기를 즐기게 전과 잡채 같은 명절 음식 다 같이 만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동서랑 같이 온 가족이 먹을 음식 만들었는데 상 다 차려놓고 안 먹는 거예요. 게다가 샐러드 같은 걸 싸워서 따로 먹어도 그랬죠. 동서 같이 만든 음식 안 먹어 맛있는데? 아, 저는 그런 음식 못 먹겠어요. 저 신경 쓰지 말고 많이들 드세요. 종서, 왜 이런 음식 안 좋아해? 기름져서 그런가? 그래도 같이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봐. 명절엔 같이 먹는 맛이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안 먹으면 아쉽지. 사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아니요. 저는 더러운 걸 먹을 수 없어요. 비위가 약해서 보기만 해도 질려요. 토할 것 같으니까 치워주세요. 동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같이 요리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말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점이 다를 수도 있죠. 형님들은 많이 드세요? 저희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만들었나요? 우리가 더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자신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찮은 사람들로 취급하는데 정말 화가 나요. 말씀이 예리하고 예의가 없는 동서에게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아파서 소리 지르며 싸우고 싶었어요. 아이들도 있고 시부모님도 보고 계셔서 참았어요. 누구나 동서는 도를 넘었다고 생각해요. 동서는 자산이 많아서 그런지 항상 사람들을 돈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같았어요. 시댁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시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겁니다. 어머님, 여기요. 이 돈으로 좀 사 입으세요. 다니면 그거 다 자식들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내가 행색이 그렇게 안 좋아. 미안해. 내가 내 시장에 가서 54 입을게. 아니요. 시장 말고 백화점에 가세요. 왜 매번 시장 옷을 입으세요? 백화점에서 살 정도로 충분히 돈을 넣었으니까 꼭 백화점 가서 사 입으세요. 어디 거지 같은 옷에 입지 마시고요. 그래. 알았어. 내가 내일 꼭 백화점 가서 사 입을게. 미안하다. 내가 한 묵이 없어서. 아버님, 이 돈으로 좋은 미용실에 가서 이발도 좀 하세요. 동네 이용원 가셨죠? 그런데도 아니지 마세요. 헤어스타일이 얼마나 인상을 좌우하는데요. 제 아는 사람이 보일까 봐 무서워요. 아,
여기 이용원도 잘해 뭐타로 비싸 미용실을 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이용한 애가 거기가 싸고 잘한다. 아버님 며느리가 어떤 집안의 사람인데 그러고 다니세요? 제발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좀 가꾸고 사세요. 그래, 알았다. 내일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고 올게. 옷도 사 입고 그럼 됐지? 저희 시부모님이 무슨 거지인가요? 무슨 말을 저런 식으로 할까요? 행색이 뭐 어떻다고 저렇게 대할까요? 저희 시부모님 정말 평범한 그 자체입니다. 동서가 보기엔 부끄러울지도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깔끔하게 하고 다니면 됐죠? 뭘 그렇게 부티나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동서 말대로 추구하는 삶이 다른 건데 뭐 그렇게 창피한 줄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돈도 많고 부티나게 사는 그런 집사람이랑 결혼하지 왜 이런 평범한 집안과 결혼해서 서로 힘들게 할까요? 순어디 순한 우리 어머님은 돈 많고 학벌 좋고 집안 좋은 며느리가 세게 말하니 꼼짝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댁을 무시하고 강요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눈의 가시입니다. 그리고 일이 터진 그날은 시어머님 생신이었어요. 그날도 서방님은 바쁘신지 참석할 수 없다 해서 저희 가족과 시부모님만 간단히 호텔 뷔페 가서 저녁 먹고 오려고 했죠. 그런데 그날도 동서가 혼자 오더라고요. 이미 올 때부터 짜증이 많이 나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럴 거면 왜 안 나 싶었죠. 동서를 뺀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밥을 먹고 시댁으로 가서 간단히 과일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요. 집에 갔으면 싶은 동서가 시댁까지 따라오며 그날따라 유난히 예민하게 행동하더라고요. 형님이 과일 어디서 사온 거예요? 또 시장에서 사오셨죠? 딱 봐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걸 먹으라고 사오신 거예요. 동서가 집에 안 가. 그리고 이 과일 동서가 그렇게 좋아하는 땡땡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온 거야. 최상급만 골라서 담아주셨는데 동서는 과일이 잘 익은 것과 상한 것을 구별 못하나 봐. 아, 그래요. 그럼 어디 깎아보세요. 맛있나 보게. 어머, 이것 좀 봐. 어머님 설거지 제대로 안 하셨어요. 여기 물때가 있잖아요. 설거지를 제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동서는 일부러 어머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뭐 하나 흠을 찾고 물고 늘어지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죠. 살림에 대해 하나도 모르면서 계속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니 얄밉더라고요. 청년들도 한계가 있는 법이잖아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살림살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요목조목 따졌죠. 동서, 그건 물때가 아니라 물자국이라고 하는 거야? 스테인레스는 설거지하고 물자국이 남을 수 있어. 이런 물자국 없애려면 마지막 헹굴 때 식초 넣어서 하면 되는데. 가족끼리 먹는 주방인데 그럴 필요까진 없잖아. 집굴은 왜 이래? 도대체 정리라는 걸 모르셔. 어둡고 어수선하고 다 맘에 안 들어. 어머님,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이거 다 버릴게요. 지저분하게. 이게 다 뭐람? 동서는 조리를 위해 잘 올려있는? 어머님, 아버님 매일 드시는 약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는 거예요. 어머님은 당뇨가 있으시고 아버님은 혈압이 높으셔서 매일 드시는 약들이 있어요. 병원 갈 때마다 제가 같이 가서 처방받아온 약들인데 그걸 동서가 지저분해 보인다며 마음대로 버리려는 겁니다. 뭘 버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어머, 동서, 그거 어머님과 아버님 매일 드시는 약들이라 거기에 놔둔 건데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왜 왔냐고요? 어머님 생신 축하해 주러 온 거예요? 어머님 살림 정리하러 왔어요. 아무도 동서 여기 와서 부른 적도 없고 반기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쯤하고 그만 돌아가세요. 아이, 괜히 시비 걸어서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어머, 뭐라고요 형님.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해주니까 좋은데 해주는 거 같지? 감히 어디서 누구한테 지랄이야? 동서는 갑자기 좀 심하게 흥분을 하더니 발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년이 높게 올려 제 뺨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풀파워로 맞고 쓰러졌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히 하고 있는데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서 대고야. 내가 나보다 돈 많아 나보다 직업이 좋아 어디 거지 같은 게 훈계질이야. 네가 나이가 많으면 다야. 내가 내 남편 형이랑 결혼해서 살면 다냐고. 너 정신 안 차려. 내가 누군지 알고 앞으로 말 한마디 뻥긋 못하게 입을 확 그냥 게임할까. 동서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난폭의 폭언까지. 저는 정말 기가 막혀 흥분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동서의 그런 모습을 남편도 다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남편을 보았어요. 남편은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여보, 바틀. 지금 동서가 내 뺨 올린 거 봤지? 나 가만히 안 있어. 이걸 그냥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몸을 던져 저를 막더라고요. 아유, 내가 맞을 짓을 했지? 학벌서 입은 너보다 교수인 재수 씨가 더 똑똑하잖아. 당신이 사과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잖아. 안 그래?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당신 와이프야. 당신 와이프가 동서한테 맞았다고 상황 판단 안 돼. 당신 지금 내 편이야. 저 미친 여자 편이야. 그건 두 분이야. 알았어. 싸우시고요. 전 들어가 볼게요. 동서는 가방을 들고 방에서 저희 아이들과 TV를 보고 계신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황급히 나갔어요. 동서가 돌아가고 남편을 노려보았죠. 제 눈을 피하는 남편을 보니 본인이 무얼 잘못한지 아는 것 같습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동서가 마주칠 때마다 지속적으로 시댁을 무시하고 시댁 식구들을 자기 하수인처럼 대하는데 제가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바보 아닌가요? 제 할 말을 잘했고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뺨까지만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혔어요. 당연히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던 제 남편이 동서를 말리고 저를 챙길 줄 알았는데 한술 더 떠서 남편도 동서 편을 드는 상황에서 제가 살 수 있나요? 당신도 미쳤구나. 너 동서랑 뭔 사이니? 지금 입구를 다 보고도 동서 편을 들어? 당신 와이프가 누구야? 제정신 아니지.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알아. 당신도 각오해. 그 당시에 남편한테 배신감을 느껴서 이혼할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듬직하지 못하니 제가 살 수가 있나요? 남편도 같이 벌 줘야지요. 이대로 이 일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열받아서 화병에 걸려 제대로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고요.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동서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동서는 이런 상의 폭행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려.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이었어요. 경찰이 합의를 하고 처벌 불안서를 제출해주면 동서가 검찰로 송치 안 될 거라네요. 만약 제가 물고 늘어지면 동서는 형집행이 시작될 거고요. 신고한다고 하니 동서가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가족들도 경찰서까지 와서 뺨을 때린 동서를 용서해주고 제게 참으라고 해요. 시동생과 남편은 가족끼리 봐주라고 빌 정도였지만 어머님은 절대 용서해주지 말라고 하셨죠. 저거 아주 오만가지 죄를 다 짓고 다녔구나. 대체 과거에 뭔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지야. 예미야, 너 절대로 용서해주지 말아라. 저런 건 아주 혼꾸녕이 나와봐야 정신을 차리지. 네 어머님,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형님인 저의 뺨을 칠 수가 있어요? 전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요. 여보, 재수 씨도 많이 반성하고 있을 거야. 그렇죠, 재수 씨. 네, 형님. 어제는 제가 좀 실수했네요. 제가 좀 과했습니다. 죄송해요. 너는 내 와이프가 동서한테 당했다는데 왜 내가 용서를 해주라 말아라 하고 있어? 예미야, 절대 봐주지 말아라. 그런 게 가족이고 형제간의 우애가 아니다. 내가 만약 용서를 해주면 다음부턴 절대 안 그럴 거라는 말 믿지도 마. 그럼요.
어머님 절대 안 하죠. 그리고 동서 미안하다는 사람 목소리 맞아. 정말 미안한 거 맞아. 어떻게 그런 표정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꿇을 하면 꿇을게요.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꿇고 머리 조아리고 빌어봐. 혹시 알아? 내가 용서해줄지? 너 내가 처벌한다고 하면 감방 가. 상황 파악 제대로 안 되나 본데? 너 지금 심각하다고. 형수와 형수, 제발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착한 형수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내 외국어 과정과 한국어 지식을 활용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셨어요. 제 와이프가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세요? 우리 말로 해요. 말로네. 형수가 고소를 하면 저희는 어떻게 살겠어요? 형네가 동생네 가정을 깼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요. 두 인간들은 저를 말렸어요. 저에게 매달려 동서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동서를 법으로 처벌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게 하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싶었거든요. 전 절대로 마음을 약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일단 적절히 저도 사과받고 동서도 자존심을 버리고 저한테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써오라고 했어요. 다음 날 동서는 앞으로 까불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반성문을 요목조목 잘 써왔더라고요. 그 글을 보고 마음을 위 문장을 완성해 주실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풀려고 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한마디 했어요. 동서, 반성문이 내용처럼 앞으로 꼭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고 앞으로 말을 좀 가르쳐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제가 그동안 너무 예의 없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마치 듣기 싫은 말을 대답해 주는 것처럼 만약 내내버렸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동서는 전혀 반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려. 순간 반성문을 찍고 싶더라고요. 이 글이 과연 진심일까 싶었어요. 동서, 그 말투, 뭐야? 지금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 맞아. 나 좀 불쾌해. 처벌불원서 필요 없구나. 그래서 처벌불원서 써줄지 말지는 생각해 봐야겠어. 어머, 이게 무슨 어이없는 경우야. 반성문 싸운다면 끝난 거잖아요. 왜 말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사과는 제대로 했어야지. 그 태도는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야? 먼저 일어나 있게 뒤에서 동서가 모락모락 짓거렸지만 무시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글쎄,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빨리 처벌 불안해서 써주라고 재촉하더라고요. 다시 또 똑같은 말이 되풀이 되었죠. 내가 와이프인데 어떻게 동서 편을 드느냐며 내가 동서한테 괜히 그랬냐고 자기 부모님께 무시하는데 당신은 화도 안 나냐고 하니 됐다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샤모님께서도 당신은 절대 안 괜찮으니 동서를 봐주지 말자고 했고 서방님은 혐치가 없으니 용서해주라는 말도 없어지고 그저 저에게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눈만 마주쳤다 하면 처벌불원서 써주라고 졸라서 결국 전 가정의 평화를 위해 동서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남편과 경찰서로 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어디선가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 원래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받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화가 우리 가족의 앞날을 바꿀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민 교수님의 대학 조교인데요. 부탁한 게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 통화 가능하세요? 예, 통화는 가능한데요. 동서 조교라면 좋아하는 것 아예 연관성이 없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 교수님이 처벌불원서가 필요하다고 전화해서 저보고 처벌불원서 쓰게끔 해결하라고 했는데 애초에 그 처벌불원서 안 써주시면 안 될까요? 처벌불원서를 써달라는 게 아니라 써주지 말라고요. 조교는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지만
목소리에 조금 화가 많이 난 듯 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동서의 만행이 소름이 끼쳤어요. 교수님은 진짜 악마예요. 학과 일을 하는 조교에게 개인 일을 시키는 것을 물론이고 그것을 기분 좋게 흔쾌히 하지 않으면 사회에 적응 못하는 루저 취급해요. 인생 망치고 싶냐고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언에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게다가 자기 말에 토를 달며 쓰레기 취급하고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인생 살아갈 가치도 없다는 듯이 얘기해서 자존감을 추락시키죠. 폭언의 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저 일하기 싫어서 다리 위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세상에, 동서가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저희 시댁에서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고 다닙니다. 제일 심한 건 성적도 뒷돈을 받는 사람한테는 잘 주고 자신한테 밉보인 학생한테는 점수를 제대로 주지 않아요. 점수 없으면 졸업도 못하는데 자기한테 잘못 보였다고 보복하는 거죠. 제가 너무 신고하고 싶었는데 증거를 못 모아서 못했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어떻게 버티세요? 저는 가끔 봐도 동서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지금 들어온 지 6개월 차인데요. 제가 오기 전에 있던 조교에게는 상습적으로 손까지 올려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거죠. 아, 동서 집행유예가 그 일 때문에 선고받은 거군요. 세상에, 너무 소름 끼치는 사람이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선고받으면 교수직 박탈 당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교수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집권 유지를 하기 위해 이사장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바쳤다더라고요. 정말요, 세상에. 하긴 동서라면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돈이라면 모든 게 되는 줄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수님이 이번에는 집행을 받을 수 있고 제발 교수직 박탈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불안사 써주지 마세요.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제가 살아요.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남편한테도요. 말하니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자기 동생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 통화 내용을 잘 들어보니 기가 막힌 얘기가 더 있었어요. 동서의 집행유예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아냐고 물어보니 서방님도 자기도 이번에 알게 되었다며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동서가 분노 조절을 잘 못한다는 것을요 매일 치고 부셔서 서방님도 많이 맞았고 집안 살림도 남아있는 게 없다고요. 서방님과 함께 오래 통화한 남편은 충격적인 표정을 짓더니 울더라고요. 내 동생도 맞고 살았대. 재수 씨가 사납게 굴고 계속 위협을 해서 이혼할 생각 중이었대. 난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동서가 서방님한테도 그랬대. 미쳤네. 미쳤어. 너무 화가 나. 사실 서방님은 동서랑 결혼한 이유가 지금 다니는 병원의 원장님의 동생이 동서의 아버지시고요. 원한다면 과장도 시켜주고 개업도 해준다고 해서 였다고 해요. 동서를 처음 봤을 때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아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연애 시작과 동시에 동서네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더래요. 서방님도 동서와 결혼해도 좋을 만큼 동서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혼 전력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서는 이혼 이유가 그 집안에서 자기를 너무 컨트롤하려고 해서 이혼했다고 하는데 서방님이 같이 살아보니까 느꼈대요. 동서 성격이 이상해서 이혼한 것 같다는 거려. 이혼한 후에 동서가 진짜 이혼한 이유를 알게 되었대요. 돈 있는 집에 시집 갔더니 며느리 노릇을 시켜서 짜증났고 그래서 매일 싸우다가 이혼을 했다더라고요. 동서의 아버지도 그런 동서가 벅찼는지 재혼을 시켜서 사람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별 볼 것 없는 집안이지만 성실한 사람에게 결혼시켜서 자신의 딸을 큰 소리치게 살게 해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조건에 우리 서방님이 제격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짧은 연애 후 결혼을 해보니 동서의 성격이 드러났고 서방님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성격이어서 이혼하자고 하니 싫다고 했어요. 장인이 엄청 엄하시거든요. 동서의 아버지는 2번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셔서
서방님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끔찍이 여기는 시댁에 잘해보라며 열심히 시댁에 보냈는데 거기서도 성격을 부를 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서방님은 제 마음대로 고소를 하든 처벌불원서를 써줘도 상관없다며 자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남편은 눈이 돌았어요. 자기 동생까지 그렇게 당하고 살았다니 화가 나서 견디질 못해 하더라고요. 남편도 웃기는 게 자기 마누라가 당하고 살 때는 한마디 말도 없다가 자기 동생이 당했다니까 난리를 치더군요.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이혼 사유감이라고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하니 남편이 미안하다며 사실 동서랑 제가 싸우면 우리 가족 때문에 서방님이 동서 덕을 볼 수 없을까봐 서방님 앞길 막힐까봐 일부러 더 저한테 뭐라고 했었다며 미안하다고 한동안 악을 쓰며 화를 내더니 결국 너무 열받아 울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을 더 생각하더니 저에게 울먹거리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미안해 사실은 나 재수씨 그 불여우한테 당한 것 같아. 여보, 정말 미안해.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 동서한테 뭘 당해? 당신도 맞았어 무슨 소리야. 저희가 그 당시에 이사를 했거든요. 집 가격이 전에 집보다 1억 정도 차이가 났어요. 당연히 담보대출을 받을 줄 알았는데 빚을 내지 않고 잔금을 치르더라고요. 남편이 따로 모아놓은 돈이라고는 했지만 사정을 뻔히 잘 아는데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몰래 주신 줄 알았어요. 그 돈의 행방이 글쎄 동서가 준 돈이었네요. 사실 그 돈 재수 씨가 준 거야.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돈을 주더라고. 대출 받으면 이자 나가는데 자기는 이제 없이 빌려주겠다고 천천히 갚으라고 해서 정말 고마웠거든. 그런데 그 돈 빌려주면서 그러더라. 자기 잘 봐달라고 뭐든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하더라. 내가 그때 미쳤나 봐. 당신한테 손으로 올릴 때 그 말이 번뜩 생각나더라. 그래서 그랬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그래서 그랬어.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내팽개쳤구나. 내가 사람이니 내가 그러고도 가장이야. 나 너무 서운했어. 너무 억울했다고.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 가스라이팅 당한 거였어. 그것이 당신한테 손 올리고 나서 자기도 형집행이 될 것 같은지 저 벌어서 써주면 그 돈은 안 갚아도 된다면 날 조정했어. 그땐 내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형집행되면 바로 압류 걸어서 돈 가져갈 거라면서 와이프 잘 관리하라고 얼마나 닭다리라든지. 내가 피가 말라서 그랬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여보, 그동안 뭐가 우선인지 착각했어. 미안해. 우리 가족이 먼저지. 돈이 먼저가 아닌데?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저에게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빌더인 것 같아요. 자신을 경솔하다고 생각하며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빌었어요. 일단 남편을 뒤로 제쳐두고 이 동서를 어떻게 할지 고민되었어요. 원래는 용서해주려고 했는데 이런 일을 알게 되어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그날 바로 처벌불원서를 써줄 순 없겠다고요. 하루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남편도 충격이 컸는지 며칠간 회사를 쉬기로 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 앉아있을 힘도 없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번씩 동서가 남편한테 전화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가 왔는데 와이프 하나 구워 삼지 못하는 자식이 어떻게 가장이라 할 수 있겠냐며 서방님까지 언급하면서 동생 가정 다 파탄 내놓고 내가 그러고도 형이냐며 약점을 후벼파더라고요. 만약 저희가 동서의 뒷이야기를 몰랐다면 남편은 또 바로 조종당했을 거예요. 이미 동서의 만행을 다 알기에 그 문자를 보고 비웃었어요. 하루가 지났고 다음 날 또 아침에 조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가 발칵 난리가 났대요. 학생들이 동서의 만행을 참지 못하고 대자부에 써서 올렸고 그래서 학교가 시끄러워졌다고요. 동서는 조교한테까지 자신의 처벌 불원서를 가져오라고 닥달하는데 제발 부탁이라며 고소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교수님을 고소한 그 조교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못한대요. 교수님 이 분야에서 매장시킨다 눈에 띄면 가만히 안 놔둔다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안장애가 생겨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대요. 교수님을 고소까지 한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집행을 받지 않고 계속 교수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분은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이게 법인가요? 이게 정의인가요? 제가 들어도 억울해요. 교수님이 여기 있으면 여러 사람들 힘들어요. 제발 마음 강하게 먹고 교수님 처벌받게 도와주세요. 동서의 존재가 여러 사람 힘들게 한다니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냥 뺨만 맞아도 이렇게 열이 받는데 어리고 할 일 많은 청년들이 동서에게 시달려 정신병까지 앓고 있다고 하니 저도 그냥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제가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생각을 고르려고 앉아 있었는데 그 조교육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동서가 저에게 쓴 반성문 기억나시나요? 유목조목, 제 마음에 들었던 그 반성문 대피해 작가한테 의뢰해서 써온 우거라며 당신이 대피해자가 주고받았던 문자를 저에게 찍어서 보내주었죠. 정말 뒤통수 제대로 당한 것 같았어요. 동서는 애초부터 반성한 적이 없었고 그 반성문에는 절대 동서의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을 뿐더러 처음부터 저에게 용서를 빈다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저를 기만하고 있었죠. 그때 다짐했어요.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동서를 고소해야겠다고요. 여러 사람 피해보지 않게 저는 고소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법정에서 여러 번 동서와 마주쳤고 결국 동서는 집행유예 처리가 되었어요. 서방님은 이혼하였고 우린 대출받아서 동서한테 빌렸던 검은 돈을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뒤늦게 그동안 서방님이 겪었던 일들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시부모님께 전하니 어머님도 많이 힘들어하시면 우시더라고요. 특히 서방님이 당하고 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시며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그녀한테 욕을 퍼붓고 저주하며 악담이란 악담을 다 퍼부어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으셨는지 결혼 때 받은 예단도 모두 그 집 부모한테 던지며 자식 똑바로 키우라며 손가락질 해대고 오셨다고 합니다. 동서가 없으니 다시 시댁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시댁에 모일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서가 저와 서방님을 때린 것을요. 저의 남편을 돈으로 조정하려는 것도요. 어머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는지 저희를 만날 때마다 우시는데 가슴 아픈 사건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 그때부터 시댁에 모이지 않고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고 하는데 동서가 평화롭던 시댁을 어지럽히게 하고 모두를 아프게 했어요. 서방님은 이혼 후 절대 재혼은 하지 않을 거라며 앞으로 일만 하고 산다고 하는데 일에 매진하는 모습도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언젠가는 모든 걸 다 잊고 덤덤하게 사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은 저희 가족이 겪은 일들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항상 조심하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의심부터 해보시라. 제 이야기를 용기 내어 해보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